전하의 명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낮게 깔린 등잔불 아래 흰 사기 그릇 하나가 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여인은 그릇을 바로 보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궁궐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결말은 오래전부터 이 방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상 앞에 무릎을 고쳐 앉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궁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런 순간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처음 이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저 한 명의 후궁이었다. 역관 장영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들어온 평범한 여인. 총애를 받았고 불러지는 밤이 잦아졌다. 그것만으로도 궁 안에서는 충분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1688년 아들이 태어났다. 왕자윤, 훗날의 경종이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었고 침전 앞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같은 해 10월, 장씨는 정식으로 희빈에 봉해졌다. 중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들이 있었다. 세자가 되어야 할 아들이. 그녀는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일, 조정을 둘로 나누는 일, 남인과 서인의 싸움 한가운데 서는 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임을. 왕이 자신을 찾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두어 번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힘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고, 남인이 있었고, 왕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시절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다. 1694년 갑술한국.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고 그날 밤 장희빈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은 없었고 바람만 불었다. 폐비가 되었다. 단 하루 만에 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텅 빈 느낌만이 가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보따리 안에는 비녀 몇 개와 옷 한 벌이 전부였다. 장희빈은 고개를 저었다. 취선당. 폐비 장씨가 유폐된 곳이었다. 좁은 방 하나와 작은 마당. 궁궐 한쪽 구석에 자리한 이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창 너머를 바라보았고 저녁이 오면 등불을 켰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소식도 끊겼다. 세상은 그녀를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마마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었다. 세자 윤이 몰래 찾아온 것이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모자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말을 나눌 수 없었다. 세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녀는 그대로 문 앞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눈물이 흘렀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장희빈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숙종은 슬픔에 미쳐 있었고 누군가를 탓해야 했으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 대상은 정해져 있었다. 소문이 퍼졌다. 장씨가 저주를 했다고. 중궁전 마루 밑에서 허수아비가 나왔다고. 신당에서 굿을 했다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왕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명분이었다.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장희빈은 신문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국문이 시작되었고 매질이 이어졌다. 한 대, 두 대, 등짝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거짓을 인정하는 순간 아들마저 위험해질 것이었다. 결국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701년 10월 10일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날 밤 취선당 문이 열렸다. 내관이 들어서며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하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장희빈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내관이 그릇을 상 위에 놓고 보자기를 걷어내자 하얀 사기 그릇 안에는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방 안이 고요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장희빈은 천천히 그릇을 향해 손을 뻗다가 멈췄다. 그리고는 벼루를 당겨 먹을 갈기 시작했다.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무엇을 쓸까? 누구에게 쓸까? 왕에게? 아니었다. 그에게 할 말은 이미 없었다. 아들에게? 그것도 아니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야 했다. 그녀는 결국 붓을 내려놓았다. 쓸 사람도 남길 말도 없었다. 그저 한 여인이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릇 앞으로 걸어가 손을 뻗어 그릇을 들어 올렸다. 차가웠다. 나인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희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울지 마라. 나는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그릇을 입술에 가져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왕의 얼굴도 아니었다.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 젊은 날의 자신이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돌아가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그릇을 비웠다. 한참이 지났다. 장희빈은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다.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이상했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깊은 물속으로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사라지며 어둠이 밀려왔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1701년 10월 10일 밤이었다. 나이 42살 시신은 궁 밖으로 옮겨졌고 빈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다. 평민으로 돌아가 묻혔다. 아들 세자 유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19년 뒤 1720년 그는 왕이 되었다. 조선의 20대 왕 경종이었다. 경종은 즉위 후 곧바로 어머니를 옥산 부대빈으로 추승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다. 4년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1724년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이복 동생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였다. 영조 역시 장희빈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하, 옥산 부대빈은 역적이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끝내 어머니의 완전한 복권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서. 역사는 장희빈을 요부라 기록했다. 왕을 홀렸고 중전을 모함했으며 저주를 일삼았다고. 하지만 그 기록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그녀는 악녀였을까? 아니면 궁궐이라는 전쟁터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명의 어머니였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시대 궁궐이라는 곳이 한 여인에게 허락한 선택지는 너무나 좁았다는 것,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장희빈이 마신 사약 그릇은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날 밤의 침묵만이 역사 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뿐이다.